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자리에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한 주도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이 있었는데 먼저 돈봉투 의혹 관련 내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는데 일단은 돈이 애초에 어떻게 좀 조성이 됐는가 그리고 전달이 됐는가 이걸 먼저 짚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9,400만 원 정도의 돈이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 현재 의원들 그리고 이제 말고도 이제 여러 당직자들이나 지역에서 하고 있는 상황실장들에게 이제 뿌려졌다 이런 취지의 의혹입니다. 이것이 문제되는 건 2년 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돈이 살포된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 정당법상 경선행위에서 돈을 살포하는 행위는 굉장히 중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돈을 제공한 사람도 그리고 받은 사람도 처벌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돈을 받으신 의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까지도 지금 수사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중하게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검찰도 조달자, 전달자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 수수자로까지 확대를 해서 좀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일단 이제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 파일에서만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이 녹취 파일에 대한 언론 보도를 보면 3천만 원 일단 받으면 300만 원짜리로 10개 봉투를 만들어서 주고 또 3천만 원 받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현직 의원만 20명이 받았다 이걸로만 이렇게 되는데 이것만 있었다라는 법도 없고 또 이 녹취 파일이 한 3만 개 되는데 그중에 2천여 개가 이런 거와 관련된 금품 수수, 부패, 청탁 이런 거와 관련돼서 이게 수사가 언제 끝날지도 모를 정도로 더군다나 수수한 사람들이 순순히 수수했다고 나오지도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20명 정도가 이 녹취 파일에서 보면 현직 의원 20명이 뇌물을 받은 거고 그리고 얼마나 더 커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파장의 범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를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녹음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의혹이 시작이 된 게 사실은 이전 부총장의 녹음 파일이었고 그러면 이게 시작된 지점으로 좀 저희가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16년부터 녹음이 됐다라고 하는데 이전 부총장이라는 인물 자체가 민주당 내에서 어떤 활동을 이어왔던 인물인 겁니까?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서초갑의 지역위원장이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국회의원 선거에도 이제 출마한 바가 있는데 이제 모두 낙선한 그런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됐던 그 해에 사무부총장 자리를 받으면서 이제 당직도 받고 이제 했던 인물이긴 한데요. 일단 2016년부터 통화 녹음을 했고 그 녹음의 녹취록의 양이 한 3만 건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렇다고 한다면 거의 모든 통화를 자동 녹음을 설정해놓고 다 녹음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3만 건의 그 내용에 어떤 게 들었는지 아니면 본인 당사자도 지금 기억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정치 자금을 주는 행위라든지 뇌물이라든지 이런 행위들의 공소시효가 대부분 7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2016년부터 녹음이 됐기 때문에 공소시효 내에 들어와 있는 혐의들도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검찰이 결국 이 3만 개의 녹취록 중에서 사적인 대화를 제외하고 뭔가 혐의점이 될 수 있는 녹취들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전당대회에서의 돈봉투 이런 정도의 의혹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이정근 리스트라고 하고 있는 전 정부의 청와대 인사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의 또 유력한 인사들이 녹취록에서 또다시 등장하진 않을까 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전국이 긴장감이 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수사의 범위, 대상 범위도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소시효가 그렇다면 속도도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공소시효가 7년이기 때문에 아마 2016년부터 녹음된 그 파일부터 아마 검찰이 추적을 하고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요. 예. 공소시효가 지나서 만약에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통화 녹취록을 선별하는 작업을 분명히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앞서 엄중하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텐데 일단은 다음 주쯤에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결정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거 검찰이 하기도 어려운 조사일 겁니다.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리도 없고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정근 이 사무부총장이라는 분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분이 이 녹취 파일이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이분이 10억
10억 가량을 업자들한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녹취 파일이 나온 거고, 근데 이 10억 가량의 뇌물을 받고 이분이 뭐를 하냐면 정부 지원금 배정 관계에서 이렇게 뭐 혜택을 주겠다, 뭐 마스크 사업에 정부 뭐를 해주겠다, 인사에 관여해주겠다 이겁니다. 이 건 이전에 이 전당대회를 치르기 전에 그런 건들, 그래서 이제 2016년부터 녹음이 된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에 언론 보도를 보면 노영민 비서실장하고의 메시지도 있고, 뭐 무슨 어느 장관한테 뭐 인사청탁하는 것도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요 이제 지금 9천 몇백만 원의 요 뇌물 사건의 고리가 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송영길 대표 얘기도 나왔는데 요 뇌물 사건의 연결고리가 윤관석 의원, 이분이 사무총장이 됩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에서. 그리고 이정근 이분이 사무부총장이 되고 이성만이라는 분이 정책위 상임의장을 갑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뇌물의 전달자들, 모집자들이라는 분들이 송영길 대표 체제의 핵심 요직으로 들어가고요. 그럼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런 거. 그러면 이분이 아무것도 아닐 때, 당협위원장일 때도 이런 일을 하고 다니신 분인데 송영길 대표 밑에 자기하고 돈을 주고받은 윤관석 사무총장 이런 분들하고 같이 얼마나 많은 일에 관여했을까, 그게 상당히 궁금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민주당의 뭐 진상조사, 자체조사 자체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거에서 이름이 안 나올 민주당 의원이 몇 분이나 될까, 그게 사실 궁금합니다. 예. 당 차원에서 제대로 밝혀낼 수 있겠는가, 이런 의문점을 지금 밝혀주셨거든요. 그러나 이제 민주당에서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밝힌 것은 이제 검찰의 수사와는 좀 별도의 성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2021년도에 있었던 전당대회에서 불거진 의혹들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의 어떤 개인 비리나 일탈이 아니라 당 차원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뭔가 이런 돈 봉투가 살포된 정황이 있었는지를 당이 당연히 돌아봐야 되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뭐 윤리심판원이나 뭐 윤리감찰단 같은 기구들이 있습니다. 또는 이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기구를 가지고 하든지 간에 다음 주 정도부터는 진상조사를 이제 시작을 해서 과연 2년 전 전당대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관련자들을 들어다가 또 진술도 들어보고, 그리고 지금 돈을 받은 것으로 호명되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이야기를 들어본 후에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수사나 재판과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봐야 될 텐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궁박한 처지에 있는 범죄인의 범죄 혐의자의 이제 바뀐 진술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윤관석 의원이나 이성만 의원의 육성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2년 전 민주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실 저런 비리 행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굉장히 실망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진상조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앞서 개인적 일탈 그 이상으로 당에서 바라보고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번 사안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송영길 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힐 건지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이제 입장을 밝히면서 개인적 일탈이다라고 선을 그는 모습을 보이긴 했거든요. 대응하는 모습 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일단 송영길 의원이 지금 프랑스에 있거든요. 예. 이제 그러다 이제 해외에 체류하는 중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국내에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빠르게 전달받기는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정근 전 부총장의 어떤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개인 일탈이고, 이제 그렇지만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가게 된다면 결국 검찰로서는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귀국 시기를 좀 앞당겨서 이 수사나 진상 조사에 대해서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송 전 대표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발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았으면 좋겠다, 입장을 밝혔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귀국 시기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이게 뭐 송영길 대표가 들어올까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주당에서 이 문제는 이게 뭐가 나오면 항상 인정을 하질 않아요. 인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이걸 또 정치 탄압이라 그래요. 이게 뭐 아니 2021년 여당에서 전당대회 하는데 누가 뭐 지금 뭐 윤석열 정부에서 돈을 주고 받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 문제를 저희가 더 심각하게 보는 건
이게 뭐 전당대회에서 일부 돈이 오갔다. 뭐 이런 문제에서 끝났으면 뭐 그 관행적으로 또 이렇게 일부에서 이런 게 있는가 보다 하는데 이 당시 송영길 대표가 집권 여당의 대표로 선출되는 겁니다. 그리고 윤관석 의원이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 그리고 이분이 사무부총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 행적이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거리낌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전당대회에서 9천 몇만 원이 갔다 300만 원이 의원들한테 갔다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된 사람들이 집권 여당의 핵심 요직들을 장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행보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정치 탄압 얘기 이전에 집권 여당의 부패 스캔들이에요. 이분 이정근 사무부총장 같은 경우는 노영민 비서실장하고도 연락하는 사이고 장관하고도 연락한 사이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것도 선을 긋는 뭐 개인 일탈로 몰아가겠다. 아니 집권 여당의 대표와 사무총장이 개인 일탈입니까? 이 사람들을 당선시키고 선출시킨 1등 봉신들이 이분들이 이렇게 구성됐고 지금 나오는 윤관석 사무총장은 당시 사무총장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부패 스캔들이고 부패 게이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말장난할 때는 아니죠. 이 정도 사안이면. 그러면 자기가 알았던 거하고 몰랐던 거 그리고 의원들뿐만 아니라 관계된 사람들한테 최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빨리 진실을 밝히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자세로 나와야지 이걸 개인 일탈한 사람들 사무총장 앉히고 사무부총장 앉힌 당대표가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지금 원래 송 전 대표가 귀국이 예정돼 있는 일정이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특히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당연히 마지막 최종 칼끝은 송영길 대표를 향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언론 보도에 따라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정근 전 부총장이 지금 굉장히 검찰에 수사 협조를 하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또 어떤 진술을 할지는 또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녹취록 속에 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로서도 들어와서 수사를 받거나 조사에 임하는 것이 또 본인을 위해서도 나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현동 개발 사업에서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 전 대표가 어젯밤에 구속이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윗선 수사로 본격화가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 당 대변인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재명 대표 측근들의 마이다스 손이라고 이럽니다. 이거 그전에 김만배 했던 7천억하고 전혀 다른 건입니다. 이거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됐지만 백현동 50m 옹벽 아파트입니다. 이게 김인섭이라는 사람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람이 2006년에 이재명 성남시장 후보 선대본부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뭐냐면 이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인데요. 그 전에 2014년에 식품연구원에서 용도를 변경하겠다고 2번 성남시에 신청을 했는데 반려가 된다. 거부가 됐었는데 김인섭이라는 사람을 영입하고 나서 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업자들이 아시안 디벨로퍼라는 회사인데 3천억을 벌어갑니다. 김인석이 70억을 받는데 이거 김인섭이 고발한 건데 왜 고발했냐면 이 개발 과정에 자기가 성남시에 많은 역할을 했는데 원래 지분의 절반을 주기로 했는데 그럼 1,500억이죠. 그걸 안 준다고 그 업자를 고발한 건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70억을 받아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원래는 이게 자연녹지 지역이죠. 그래 아파트 개발이 안 되는 데입니다. 이걸 4단계를 전환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해주고 3천억을 벌게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원래 이런 조건이면 임대아파트 100%나 90%였는데 임대아파트 10%로 낮춥니다. 이 과정에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개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어디다 얘기를 하냐. 성남시에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 그다음에 움직인 행보, 김만배 움직인 거 보면 더 기도 안 차는데 성남시장 이재명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이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다 특혜들을 받고 이분은 그걸로 자기가 70억을 받아갑니다. 그거 이제 지금 검찰에서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이분이 70억 중에 30억을 작년에 빨리 현금화합니다. 어디다 쓰겠다고.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명백하게 해명돼야 되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향후 상황 어떻게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김인섭 씨가 받는 혐의는 이제 알선수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현동 건과 관련해서 로비를 하고 알선의 대가로 77억 원을 받았다 이런 이제 그런 검찰의 주장인 것인데요. 물론 어제 구속영장은 발부가 되었지만 일단 김인섭 씨 측의 주장은 그 77억은 알선의 대가가 아니라
동업의 지분으로 받은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봐서는 일단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증거인멸 우려나 이런 부분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제 김인섭 씨에 대한 수사는 더 강도가 높아지겠지만 결국 관심은 김인섭 씨를 넘어서서 그 로비의 대상으로 지금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성남시 관계자, 그러니까 정진상 전 실장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이 부분일 것입니다. 당연히 윗선 수사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 소환 조사가 되었던 앞으로 강도 높은 조사는 예정돼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이 됐는데 김 대표의 결정을 두고도 지금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요? 이거 이제 앞에 얘기하고 같이 보면 이게 참 국민들이 우리 당을 어떻게 볼지 좀 한심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에 얘기 좀만 더 하면 예. 이재명 대선 후보 아닙니까? 이분이 지금 부패 스캔들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집권여당의 당대표였던 송영길의 부패 스캔들 이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민주당 의원들이 몇 명이 연루됐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민주당이 국정운영에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전 당대표이고 대선 후보인 홍준표 지금 더구나 대구시장 아닙니까? 대구시장이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것도 예를 들자면 문제 제기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이게 정중하게 하면 모를까 이렇게 막 비아냥대는 투로 하고 그거에 이제 당대표가 또 어디에서는 좀 이게 좀 속이 좁은 거 아는 반응이냐 이런 걸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자체가 예. 되게 부끄러운 거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국민들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고 빨리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홍준표 대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차기 대선 후보로도 거론되는 분이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김기현 당대표는 어쨌든 집권여당의 이 대표로서 지금 전체적으로 국정운영 방향을 고민하고 이런 거에 도움을 주셔야 될 분인데 이런 좀 소모적이고 좀 어떻게 보면 매우 유치한 논쟁을 계속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대 당입니다만 일단은 김 대표의 결정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불편한 신경을 드러내는 글을 올렸다가 또 금방 내렸어요. 이제 과거로 묻어두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각각의 인물 지금 속내가 좀 어떨까요? 사실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특히 이제 정광훈 목사를 두고 여러 가지 설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국민의힘이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문제 진단을 다른 곳에서 하고 결국 해결책도 다른 방향으로 찾은 좀 엉뚱한 대처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홍답,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에게 문제가 있었는데 홍준표 대표에게서 어떻게 보면 답을 찾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법은 반드시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당장도 국민들 보시기에도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뭐 아무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홍준표 또 시장에 대해서는 바로 이렇게 해촉시키는 모습을 볼 때 참 인지 부조가 온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그런 국민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홍준표 시장이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저격했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좀 지우고 조금 진정시키는 국면으로 가는 것은 이 일단 갈등의 국면이 단순히 정광훈 목사와의 어떤 설전 때문이 아니라 그 홍준표 시장에 대한 해촉의 배경이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지금 더 확대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앞서 상황이 좀 빨리 진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 대표가 그럼 앞으로는 또 어떤 행보를 보일까에 주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을 했고 또 19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좀 사안도 진화가 되고 지지율도 결집하는 효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까? 별로 큰 뭐 지지율 결집에 효과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이 사안 자체가 예를 들면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는 게 어떤 큰 이벤트나 기획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당대표 되면 좀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뭐 보수 진영의 평가는 다양하지만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아주 훌륭한 대통령으로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보수 진영 전체 국민의힘 당 대표부터 야 우리 좀 이제 제대로 정신 좀 차리자 그런 하나의 출발점으로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에 방문하는 거는 사실 이제 뭐 수감 생활 하시고 뭐 건강이 좀 나아지셨다니까는 의례적인 그리고 이제 당연히 뭐 김기현 당대표도 알겠지만 뭐 그런 걸로 보수층이 결집하고 뭐 이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방 어떻게 보이시는지요?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문제는 중도층이 이탈하고 있다는 것에 이제 문제가 있거든 핵심인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김기현 대표로서는 지금 현재 문제의 진단을 제대로 하고 그 진단에 맞춘 답변을 내놓아야 될 텐데 지금 오히려 엉뚱하게 보수층 결집이라는 이름하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애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중도층 표심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또 많은 또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탄핵의 강을 건너느냐 안 건너느냐 이 얘기가 또 논란이 붙을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행보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김기현 대표로서도 지금 현재 뭐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잠시 전광훈 목사를 언급을 하셨었는데 사실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에서 설화로 좀 중심에 서 있었던 게 김재원 최고위원이거든요. 이번에 광주에 방문을 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 이 행보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만시지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늦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늦긴 늦었지만 안 한 것보다는 전 낫다고 생각은 듭니다. 다만 광주 시민들 뭐 5.18이라든지 그 4.3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뭐 제주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께 사과를 하시는 것은 늦게라도 한 건 잘한 거지만 과연 이제 이 진정성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사과를 받으시는 분들께서 진정성을 인정해 주실지의 여부는 좀 많은 또 논란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이제 그것은 김재원 최고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나 그리고 이런 사과가 진정성 있게 보이려면 일관적이고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텐데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따라 평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예. 이게 이 전광훈 목사 얘기를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전광훈 목사 영향력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가 왜 홍준표 시장이 얘기를 해도 그걸 못 하느냐면 우리 당 당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그런 면에서 우리 당에서는 좀 계륵 같은 존재입니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당 뭐 80몇만 중에 한 3, 4만 명 정도가 전광훈 목사 뭐 말을 듣는 사람이다 이 얘기는 하는데 사실 3, 4만 명이면 뭐 그렇게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이 최고위원 선거에서 이번에도 보면 1, 2%로 이제 당락이 갈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자기 최고위원 선거에서 1, 2%도 올리려고 쉽게 얘기하면 전광훈 목사한테 잘 보이는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의 행태에 좀 개탄스러워하는 게 최고위원 선거는 선거지만 그래도 당 전체를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그런 예를 들자면 뭐 그거를 뭐 표시 안 나게 어떻게 조금 뭐 부탁을 하고 할 수는 있지만 그걸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금 3번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 지도부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이나 국민들이 실망을 하는 건 최소한 당 지도부는 당 전체를 생각해야지 자기의 뭐 2, 3%, 1, 2% 때문에 이런 당 전체 해가 되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집권여당입니다. 집권여당. 그러면 지금 정부하고 어떻게 하면 일을 같이 하고 문제를 풀어나갈 거를 고민을 해야지 내 최고위원회에서 뭐 1, 2% 득표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뭐 사과한다고 해도 누가 이 진정성을 믿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김기현 대표가 당의 기강을 다시 잡는 작업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오늘 이 시간은 김장수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